세계적 자주화 다극화 시대, 미국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달러 제국은 약탈 제국. 네, 이번 강의를 맡은 저는 민플러스 교육원장 김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크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미국이 제국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달러 제국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달러 제국은 어떻게 확대되었지? 그리고 요 밑에 또 국제분업 체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국제분업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인한 달러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제국이 되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세계 최고의 재정 적자,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 미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돈을 벌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자 이거죠. 자, 무역 적자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2022년에 무역 적자가 14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972년 정도만 해도 2조 달러 정도야 밖에 안 됐어요. 22년 전만 해도 한 6조 달러?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초, 작년 말 34조 5천억 달러. 허걱.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 무려 물경 4경 7천조. 이 경단위는 뭐 계산해 보신 적 없죠? 네. 이렇게 심각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돈을 버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 최고의 수출 상품은 무엇이죠?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TV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야, 윤전기 돌려라 이래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를 찍는데 얼마 드냐? 8.6센트밖에 안 들어요. 100달러 찍는데. 예,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의 달러 주정 비용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냐? 100달러 찍는데 8.6센트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남는 거잖아요.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찍어서 차익을 남기는 거, 이거를 주조 차익,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미국에 물건을 팔았는데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서 프린트해서 프린팅 코스트, 프린트해서 우리한테 달러를 준다. 열받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오면 우리도 한국 돈을 찍어서 주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우리가 원화 주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원화 안 받아. 달러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원화를 찍어댄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죠. 그러나 미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도 안 망한다. 왜냐?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미국 최고의 수출 상품이다. 달러다. 이제 이 비밀이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걷게 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제국이 되는 방법.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달러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라는 미국의 조그만 소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세계의 중앙은행장들을 미국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뭐요? 앞으로 달러 쓰세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동안은 금으로 썼는데 금을 쓰지 말고 달러를 써라. 뭘 믿고 달러를 쓰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 1온스 가져올 때마다 달러 35달러 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달러와 금을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행장들이 그러면 뭐 믿을 만하지. 오케이. 그럼 앞으로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달러와 금과 달러를 교환하는 금달러 보니제라는 것이 출범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71년도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른바 닉슨 쇼크.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더 이상 이제 달러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 전쟁이니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뭐예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금보다 더 많이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뭐 독일, 영국 등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진 달러를 가져와서 바꿔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미국 달러가 고갈되게 생겼으니까 닉슨이 더 이상은 달러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 하는 쇼킹한 발언을 한 것, 이것을 우리가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달러는 종이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이 종이금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에서 이제 재무상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만큼 달러를 찍는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의 통화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3분의 2의 금이 미국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달러를 찍겠다. 그리고 이론스에다가 35달러 바꿔줄게. 그러니까 너네는 달러에 맞춰갖고 각 달러에 이제 그 엔화, 원화, 파운드, 이제 마르크화 이런 거에 이제 비율을 정해가지고 고정 환율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중심으로 쓴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닉슨이 이제 금과 달러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제 종이금이 되었죠. 그것을 바로 킹스턴 체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정도의 양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지막 막 찍는 거 이제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은 뭐냐? 변동 환율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그것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변동하게 되면 이제 IMF가 한 번씩 한마디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뀐 시스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제 그 종이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이금이 너무 이제 변동이 심하니까 어떻게 이걸 좀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그 당시 이제 폭락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키신저가 어딜 찾아갑니까?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974년에 어떻게 해요? 페트로 달러, 이른바 석유 결제를 할 때는 무조건 달러 쓴다. 이제 이걸로 이제 함으로써 달러를 좀 안정화시킨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유지되어 오던 페트로 달러 시대가 얼마 전에 뭐예요? 사우디가 이 페트로 달러에 대한 협정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페트로 달러 시대도 끝났죠. 진짜 이제 그 금이 이제 종이금의 시대가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한 이제 닉슨 쇼크에 시작한 종이금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종이금을 마구마구 찍음으로써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달러량을 발행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1980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주기로 2배씩 증가합니다. 보실까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배,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 2배, 2010년대까지 2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2배씩 증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8년 양적 완화, 이른바 금융공황 이후에 3차례의 발적 하나를 6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여기서 얼마를 뿌렸냐? 4조 5천억 달러의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금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6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5조 달러 이상을 불과 3개월 만에 찍어서 이제 뿌렸다. 그러니까 뭐야? 전 세계는 뭐야? 달러가 막 흥건하게 가득 차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댄 걸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금융공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 근본에는 어떤 것이 있냐? 자, 보십시오. 2016년 블룸버그의 발표에 의하면 여기에 GDP 총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7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78조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주식 시가총액이 이제 한 3조 정도 더 많았고 81조. 여기 보면 채권이 215조. 여기 부동산이 217조. 파생상품이 544조. 이렇게 해서 이 양적 완화로 의해서 글로벌 금융자산이 1000조 달러에 했다. 여기 78조. 이거 다 합치면 한 1000조 달러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GDP 78조 정도의 몇 배가 된다는 거냐? 12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12배나 많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런 것이죠. 결국 이 카지노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전 세계를 돌리냐. 이른바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지겨서 금융자본주의를 만든 다음에 달러 순환체계, 달러 환류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얻는 주조차익 플러스 두 번째 미국이 부자가 되는 이제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미국은 무역이 적자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중국, 독일, 한국은 무역이 흑자겠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독일, 중국 이런 나라는 열심히 땀 흘려 이래갖고 미국한테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물건을 사겠죠? 뭐로? 달러를 찍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달러가 쌓이겠죠? 여기에 쌓여 있는 대미 수출국들의 달러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금고에 넣어놔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사게 되니까 여기 왔던 달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월스트리트, 월가, 시티은행 이런 데 금고에 다시 쌓이겠죠? 이제 여기에 쌓인 다시 돌아온 달러를 가지고 미국은 다시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먹고 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미국에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수출해갖고 달러를 받은 다음에 그걸 국채를 샀는데 그 나라들이 다시 우리나라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먹고 있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달러 환류 체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류에서 돌아온 이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여? 자본시장을 장악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달러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죠. 엄청난 무역 적자, 엄청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로 이제 그 먹고 살았던 이 카지노 자본주의가 결국은 2008년도 금융공황으로 파국을 해서 리만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열받아 갖고 아큐파이 이제 이런 운동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것이 다시 2015년 유럽의 재정 적자로 막 흘러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던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달러 제국의 파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달러 시스템이 아직도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도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떠받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응? 실제로 종이금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미국의 달러를 바치는 게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이제 세계은행이죠. 그 다음 BIS,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얘기하는 뭐냐? 중앙은행은 뭐예요? 달러로 준비금을 마련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 세 개 축에 의해서 이제 달러 체제가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결정적인 거 있죠? 바로 군사력으로. 그래갖고 이제 달러를 안 쓰고 유로화를 쓴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쳐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달러 체계를 유지를 해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달러가 세계에 어떻게 돌아다니냐? 주로 조센 피난처로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모나코, 몰타, 이게 이제 유럽 지역이죠. 여기에 뭐 몰디브, 여기에 뭐 인도양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라고 뭐 바하마, 버뮤다, 이게 다 조세 피난처에 여기에 이제 달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세 개 조세 피난처에 은닉된 달러 자금이 어느 정도냐? 맥킨지 계산에 의하면 26조 달러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이 갑니다. 어느 정도 가냐? 지난 10년간 이 조세 회피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2,800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 이제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뭐예요? IMF, 월드뱅크, BIS, 조세 피난처, 군사력 이걸 가지고 달러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다. 이런 것이죠. 너무너무 이득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시스템에도 분업 체계라는 걸 제국주의적으로 이제 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 GVC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국주의 국제분업 체계죠. 이른바 세계 공급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제국주의 국제분업 체계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제 금융을 돌려서 뭐예요? 이제 이 실물 경제에 이제 돈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뭐예요? 설계를 하죠. 아이폰을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독일, 유럽, 일본 등이 뭐예요?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어 팝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는 한국이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조립을 어디서 합니까? 아이폰 조립 중국 포스콘에서 70만 명의 노동자가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을 바로 다단계식, 이 서열이 있는 국제분업 체계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아이폰 하나에 150만 원인데 여기에서 뭐 미국 설계했다 얼마 가져가요? 절반 이상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30% 어디 가져요? 독일, 유럽,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20% 남은 걸 가지고 10% 한국 먹고 나머지 10%를 70만 명이 나눠 갖는 이러한 뭐예요? 이제 차치 형태의 글로벌 가치 사슬.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달러 체계와 더불어 이제 미국 자본이 돈을 버는 또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세계 지배 체제가, 경제 지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달러 체제,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분업 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달러와 이제 공급망에 엮여 있는 전 세계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한 번씩 주기적 양털깎기를 당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980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 금리를 쫙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달러를 많이 썼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미죠. 그래서 남미가 외채 위기가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데킬라 쇼크. 그래서 멕시코가 완전히 거덜이 났죠. 이렇게 이제 거덜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쭉 이제 양털깎기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립니다. 올렸다가 또 다시 내려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시아가 완전히 외환위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한국이 뭐예요? IMF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푹 썩 주저앉으니까 뭐예요? 미국이 또 쑥 들어와서 양털깎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닷컴법을 한번 이제 금리 올릴 때 왔었고 또 금리를 내리다가 오니까 이제 미국의 서민들이 뭐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주택시장 부흥하다가 완전히 양털깎기를 이제 미국 안에서 당한 거죠. 그러다 금리를 또 다시 제로금리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쭉 내리다가 다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예요? 완전히 지금 이제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시대다. 그래서 벌써 3년째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큰일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뭐야 정권이 바뀌었어요. 페루 식량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 IMF 벌써 갔습니다. 이렇게 각종 나라에서 이제 특히 제3세국 채무가 많은 이제 제3 세계에서 이제 뭐예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게 되는 이것이 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이제 경제위기가 한번 오면 다시는 이제 국난을 극복하고 이러면 안 와야 되는데 뭐예요 주기적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미국의 달러 제국 그 다음에 뭐야 국제분업 체계에 엮여 있는 한 이 주기적 양털깎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 아주 심각한 이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어느 정도냐? 이 보시면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재산의 3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어느 갖고 있느냐? 미국 상위 1%에서 10%그 사이가 3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위 1%, 31%, 상위 10%는 70%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 한 50%는 얼마를 갖고 있는데 미국 하위 50%는 2%, 미국 하위 50%는 2%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쇼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국민의 50%가 미국 재산의 2%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팩트더라고요. 팩트인데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1%로 줄었답니다. 이렇게 바로 달러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제국주의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미국 국민들은 뭐예요? 1%밖에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매우 심각한 불평등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떠냐? 세계 역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십시오. 상위 62명, 62%가 아닙니다. 62명의 총 자산이 얼마냐 했을 때 슈퍼리치라 그러죠. 이 뭐야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62명의 총 자산이 전 세계 하위 50%. 그러면은 이게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한 40억이 넘는 인구 아니겠어요? 이 재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15년입니다. 2015년 벌써. 예, 이게 바로 옥스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하다. 이것이 바로 달러 제국주의와 이제 제국주의 국제분업체가 가져온 세계적인 불평등, 빈부격차의 문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달러 제국에서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특히 그 미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국 이제 상위의 1%의 재산이 미국 하위의 50%의 재산이 1995년에 이미 뭐예요? 크로스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이가 계속 벌어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예요? 2%에서 1%로 줄어드는 아주 심각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바로 이렇게 해서 미국과 전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바로 달러 제국주의가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 미국 달러 제국은 약탈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